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으로 피해자 인격을 몰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년간 국내 딥페이크 피해자가 2,000명을 넘은 가운데 올해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등 28개 무쟁점 민생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습니다. 의사협회는 반발, 간호협회는 환영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다수를 이룬 보건의료노조는 내일로 예고한 총파업 돌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전세의 효용이 다했다면서 기업이 참여하는 20년 장기 임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레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둘러싼 갈등이 배경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올해 학생과 교사의 피해가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객들을 속여 1조 원에 이르는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하로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도중 흉기에 찔렸습니다. 가해자는 입출금 중단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결혼이 늘면서 첫째 아이 출생도 덩달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28개를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결과인데 막판 진통 끝에 타결을 이룬 간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먼저 박정현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고성과 막말이 잦았던 본회의장에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니, 오면서 보세요. 아 그래? 나 못 봤어. 개원 석 달 만에야 여야가 첫 협치 성과를 냈습니다.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로 매입해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 28건을 잇따라 처리한 겁니다. 의정 갈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진료 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간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늦게 처리돼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처리가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경험이 더 쌓여가고 앞서 여야는 늦은 시간까지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어 토론을 벌인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로 미뤄진 22대 국회 개원식도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열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가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토론 형태의 원내대표와 의장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정치 복원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민생 법안에 손을 놨다는 따가운 여론에 등 떠밀리듯 벼락치기 합의에 여야 벼랑 끝 대치는 언제든 다시 재현될 거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들은 직역 사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병원 진료 정상화 등을 내걸고 병원들과 조정에 들어간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국회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간호법이 직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만행을 막겠다면서 의협 회원들의 정당 가입을 통해 정치 세력화하고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하며 각 병원과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역시 그동안 불법 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피해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간호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처리가 된 셈인데요. 내일 총파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했던 사안 가운데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부분은 국회의 간호법 처리에 따라 해결됐지만 진료 정상화와 임금 6.4% 인상 등 다른 조건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이 통과됐다고 파업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며 늦으면 내일 새벽까지 사업장별 조정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62개 사업장은 오늘까지 각 병원과 조정을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일 아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의료원, 고려대학교 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에서 투섭이 타결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51개 사업장은 계속 조정에 나서고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오늘 저녁 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모레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기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기류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당정 간의 의견이 달랐는데 결국 만남이 미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모레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일단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추석 이후로 만찬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찬 연기 제안은 대통령실이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정 갈등은 아니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만찬 연기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도 적잖아 보입니다. 최근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앞선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공식 제안된 내용이 아니다. 한덕수 총리가 한 대표에게 별도 설명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부 참모들은 당정 간의 소통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이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의료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내일 열리는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할 가능성이 컸던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선 불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총리가 증원 유예는 안 된다고 방침을 통보도 해줬는데 공개적인 글까지 올렸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는 내일 국민의힘 연찬회로 쏠립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민의힘 워크숍을 포함해 취임 이후 3년 연속 여당 연찬회나 워크숍에 참석해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대통령실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정부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자 교육부가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올해 학생과 교원의 디페이크 피해는 모두 196건입니다. 초등학생이 8명, 중학생이 100명, 고등학생이 78명이고 중학교 교원 9명, 고등학교 교원 1명이 피해를 받습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주 피해 집계와 함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전학, 고등학생은 퇴학이 최고 조치입니다. 또 촉법소년인 가해 학생들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일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해 논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 등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영상 삭제를 돕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피해 지원 요청은 모두 502건인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4%가 10대 이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줄어들다가 이번 달에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동 청소년 신상 정보를 포함한 불법 합성 피해 모니터링 집중 기관을 운영해 텔레그램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URL 및 계정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신고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가해자를 잡기도 어렵고 잡는다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들이 오는 10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어떤 변수가 될지 관련 내용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딥페이크 사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피해자가 6년간 2,000건이 넘고요. 올해만 781건인데 특히 학생과 교사 피해 건수가 올해만 196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 총 196건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 17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딥페이크 범죄가 상당히 지속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10대 학생이 가해자가 되거나 혹은 피해자가 되는 사례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경찰은 2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채널에 관련해서 내사에 착수했는데 근데 텔레그램 특성상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사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이용을 하고 또 서버를 관리하면서 그 이용자 정보들을 각국의 수사기관에게 협조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의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피의자를 특정하는 그리고 추적을 하는 경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접근을 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이 해당 방에서 이제 실제로 구성원 중에서 일부 제보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해서 피의자들을 특정을 해 나간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적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예. 또 한 가지 유사한 건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이런 딥페이크 범죄 등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돈을 주고 혹은
이른바 코인을 주고 의뢰를 하고 또 그것을 돈이나 코인을 받고 판매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 측의 협조를 구하고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은 그런 관계자들 일부가 파악되는 경우가 있고 그 관계자들 일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관계자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이게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딥페이크 범죄가 더 확산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딥페이크 영상은 소지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냐 성인이냐에 따라서 사실 처벌 수위도 달라지고 또 처벌 가부도 달라지는데요. 사실 법정형으로 따지자면 이런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는 그 규정을 봤을 때 형이 절대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반포 목적으로 이런 허위의 그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제작했을 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도 있고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네요.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대상이 아동, 미성년자라고 하면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절대 낮은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것들이 판결을 받아봤을 때 나오는 사례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실형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 이런 처벌이 낮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충분히 경청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려고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런 SNS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뭐 영상을 빨리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규제를 한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영상을 확산을 방지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인적인 그런 제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방지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확산하는 부분은 방지할 수 있을 거라 기대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미 그 상황이라면 이미 그런 불법적인 영상물이 제작되고 배포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제작과 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게 뭐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도 있어 보입니다. 119만 구독자를 부한 유튜버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 남성 혐오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일단 해당 유튜버가 얘기한 바로는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 범죄 피해가 크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남성 혐오의 그 차원에서 이런 피해들을 오도하고 또 과대해서 해석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일종의 조롱과 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들 중에 거의 70%가 미성년자에 해당을 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들도 다수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계된 것 외에도 사실 이거 유포까지도 모두 포함을 한다면 그 피해는 이미 추산된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술적으로 쉽게 이런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10대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영상들이 제작됐을 때 배포 역시도 워낙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분명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피해들이 중요하지 않다 혹은 남성 혐오에 그런 문제가 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편협한 그런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중에 하나였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 공범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한 절반, 징역 5년이 선고됐네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우선 검찰은 10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그 절반인 5년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5년이라는 선고 자체도 중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5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가벼운 처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이런 5년 판결을 선고한 것은 그 이유를 봤을 때 왜 이런 선고를 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해당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공탁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반영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해당 범죄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악질적이고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 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선고를 또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피고인이 이제 법정에서 변론하기로는 뭐 학업적인 스트레스 그런 기타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변론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결국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이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봤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그런 생활이 되었는데 그런 일상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만한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 그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죠. 이거 지워주세요라는 문의가 많은데 사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쪽 학부모 문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까도 뭐 미성년자가 가해자 70% 이상을 차지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실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나 혹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범행 당시 혹은 범행에 관련될 당시에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제로 사건화가 되고 기사가 됐을 때 관련자들이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이용한 흔적을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론 범죄 피해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학생들이나 혹은 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범죄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책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엄벌이 요구된다고 아까 질타했다는 내용도 변호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이런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향후에 관련된 재판에도 그리고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만큼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 5년이라는 적지 않은 형을 선고하면서 이 공범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영향을 줄 것이고 또한 유사한 건들도 결국 이 법원들이 내리는 판결을 상당히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사건의 그 판결은 상당히 비교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형량도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 제15형사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피해자는 사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였고 가해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코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 업체인 하루인베스트 코인을 예치를 하면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또 업계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가 결국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8차 공판이 오늘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석에 있던 이 코인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향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그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이제 달려가서 피고인을 가격했고 결국 이 피고인은 응급 후송이 되어 지금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하지만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뭐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원을 보시면은 뭐 검색대라든지 금속 탐지기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수색하는 모습을 많이 시청자분들 보셨을 텐데 이번 사건은 왜 이렇게 무기를 소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꽤 예전에 사실 법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 혹은 뭐 검찰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종의 테러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해서 사실 보안 시스템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인이든 뭐 변호인이든 이 법정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에 있는 검색 시스템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금속을 탐지하는 그 금속 검색대를 지나가야 되고 예. 또 담당 직원이 이제 스캐너를 가지고 몸을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지하고 있는 가방 뭐 이런 물품 등을 검색대에 넣고 통과를 시켜서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속이나 혹은 흉기 등이 검색이 됐다면 당연히 이런 사건이 방지가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 그 가해자가 그 이용한 흉기가 금속으로 된 그런 칼이 아니라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그런 칼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대에서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법정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 이게 8차 공판이다 보니까 이 가해자가 여러 번 이 재판에 와 있을 수 있고 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어떤 소재의 물품이 통과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조금 시험해 보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지금 법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라믹으로 만든 흉기는 거를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은 뭐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변호인이다 보니까 예. 이번 사건이 무척 놀랍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변호인 혹은 뭐 다른 의뢰인들, 법원을 이용하는 분들 모두 사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라믹 흉기 같은 것들은 판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어떤 그런 대책이 세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워낙 이 법원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 일일이 개인적인 그런 검사를 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에는 기술적인 것들로 이런 방호 시스템을 조금 강화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법정에서 이런 흉기 피습을 했다면은 좀 더 가중 처벌을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법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뭐 법원이야 대부분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이 항상 확보가 되고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심을 하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법을 또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중대 범죄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러한 곳에서 그리고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법정 안에서 이런 흉기를 소지하고 살인, 미수 혹은 상해 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만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그런 점들을 조금 가중해서 판단을 할 것 같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그런 행동 방식이라든가 혹은 그 전에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게 특수 상해냐 그렇지 않다면 살인 미수냐 이 부분을 따져야 할 거지만 어느 경우로 가든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보다 가중한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세라믹 흉기에다가 20cm 흉기를 옷 속에다가 숨기고 왔다는 거는 철저히 계획한 범죄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발생한 곳도 법정이고 그 정도의 흉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나 이걸 우발적이라고 볼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차 공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방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계획하지 않았나라는 의심까지도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세라믹 칼을 소지하고 이 대표를 공격한 가해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 이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사건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자면 2020년 3월 이제 가상자산 예치업체라는 하루인베스트 코인
거래소가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최고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 총 금액 1조 4천억 원에 상당하는 코인을 예치를 했던 사건이고, 문제는 이것들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영하는 측면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편취를 한 것이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가해자는 당시에 이 금전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혐의 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행위야 뭐 지금 목격한 사람도 많고 또 범행 도구나 수법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어떠한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그 가해자의 진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정을 하고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해왔던 민희진 전 대표가 어제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됐습니다. 어도어의 공식 입장 지금까지 나온 거 뭐가 있습니까? 네, 어도어 측에서는 이번 민희진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결로 해임을 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했고 대신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면서 뉴진스 등의 그런 제작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사실 뭐 이에 대해서 또 민 대표 측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결이 진행이 됐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주간 계약 위반 여지가 크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한편 여기에 대해서는 어도어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운영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민희진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법정 공방이 또 치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 대표 측에서는 일방적인 해임 결의다. 그리고 주주간 계약 위반 사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주간 계약 위반 사항이다라는 점은 사실 민희진 전 대표와 이제 하이브 사이에 있었던 그 계약을 말하는 건데, 그 계약에서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일정 기간 동안 민희진 전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그 임기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이사회 결의에서 대표이사에서부터 해임을 한 것은 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또 이 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해지했기 때문에 그 해지한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되느냐 혹은 해지가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민 전 대표 뉴진스 프로듀싱 계속한 것도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법적인 선택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적법한 그런 절차가 준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서 다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이 하이브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주주 간의 계약이 현재까지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계약 내용을 하이브 측에서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내용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그런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그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주주간 계약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1,000억 원대 풋옵션도 덩달아 없던 일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왜냐하면 해당 계약서에는 그 민희진 전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풋옵션,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이라 고 한다면 계약상 그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가 됐던 사건 사고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혼인이 늘며 첫째아 출생이 늘어난 게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졌는데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비혼 출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2달 연속 증가했던 출생아 수는 6월에는 소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출생아 수는 56,838명으로 1.2% 증가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건 2015년 4분기 이후 34분기만입니다.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이 늘며 2분기 첫째 출생이 1.5%포인트 증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분기 혼인은 55,910건으로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17% 넘게 증가했습니다. 5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분기에 0.71명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추계하였는데요. 이번 2분기 출생아 수가 1.2% 증가하여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23만 명의 출생아 중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1,900명, 4.7%를 차지해 비혼 출산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첫째아 비중은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는데 고된 육아와 자녀 입시, 커리어 공백 등에 대한 우려로 갈수록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0.1세 상승했습니다. 시도별 출산율은 전남과 세종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올립니다. 정부는 주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최대 60% 할인되도록 지원하는 등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가격이 오른 배추와 무는 역대 최대 물량이자 평시의 2.2배인 12,000톤,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 공급합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가 결국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해피머니 INC가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회생 일부에 배당하고 다음 주 화요일 비공개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 법안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군 기밀을 유출해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수사 결과 정보사 보안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무원은 7년 전 공항에서 만난 이들한테 포섭된 뒤 아무 제재 없이 기밀을 넘겨오다 적발됐는데 그 대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는 2017년 현지 공장망과 접촉하기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중국 측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협하며 포섭했는데 바꿔 말하면 정보요원의 신상과 동선, 가족관계까지 노출된 셈입니다. 수사 결과 팀장급 요원인 A씨는 자신이 취급하는 기밀을 어려움 없이 영외로 가져나갈 수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 생산한 기밀은 대출을 신청한 뒤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화면을 캡처해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보안 앱을 풀어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민간 기업에서도 보안 때문에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화면 캡처가 군 정보사에서는 가능했다고 밝혀 보안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기밀은 문서나 음성 메시지 형태로 모두 30건에 이릅니다.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블랙요원 일부 명단과 군 정보사의 임무나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을 넘기는 대가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뒤 1억 6천여만 원을 차명으로 받아왔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해당 정보사 요원에게 비밀 접근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영해 반출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구속 수사하여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유출 대상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북한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해 간첩 혐의는 빠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군 검찰은 A씨가 정보 관련 예산 1,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상 횡령 정황도 포착해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점점 위력을 키우면서 일본 열도에 바짝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피난 지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기습폭우로 토사가 무너져 가정집을 덮치는가 하면 돌풍으로 인한 부상자도 나오는 등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높은 파도와 함께 거친 비바람이 태풍 10호 산산이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느린 속도로 북상하는 산산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70m,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특별 경보까지 발령하며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暴風、高波、高潮が予想され、河川の増水や氾濫、土砂災害、低い土地の浸水にも最大級の警戒が必要であります。 가고시마시는 12만여 세대, 미야자키시는 20만여 세대 등 각 지자체별로 대규모 피난 지시도 잇따랐습니다. 70mって言うから怖くて. 태풍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도 게릴라성 폭우로 무너진 토사가 가정집을 덮치면서 일가족 5명이 매몰됐다 일부만 구조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 초 잇따른 강진으로 집안이 갈라져 있는 곳이 많아 토사 붕괴 위험은 더욱 큽니다. 미야자키 현에서는 돌풍에 날아오는 유리조각 등에 맞아 4명이 다쳤습니다. 또 자동차가 전복되고 지붕이 파손됐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은 하루 사이 최대 600mm의 기록적인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규슈를 오가는 항공편들도 무더기로 운항이 중단되는 등 교통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위력을 키운 산산이 일본 열도를 고스란히 따라 움직일 경우 피해는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10호 태풍 산산 북상에 대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안부는 해안가 관광객과 저지대 주민을 보호하고 항만 선박과 공사장 타워 크레인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풍 경로가 변동돼 우리 내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위험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 대피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22년 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계획입니까? 재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미이행 등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안전교육 제대로 안 한 거 맞습니까? 임금체불 진짜 진행됐나요? 법원에 도착해서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대표를 만나려 밤새 법원 앞을 지켰지만 끝내 허탕을 치자 울분을 토했고 법원에서라는 그래도 제대로 된 이 소리라도 듣고도 여기를 밤낮 지키고 비숙련 노동자를 불법 투입해 23명의 목숨을 잃게 한 살인자와 다름없다며 박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23살이고요. 이제 한국 땅에 4월 12일 날 귀국해가지고 아빠 곁에 와가지고 살려고 자격증까지 얻어가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날 이렇게 살인자 목숨을 걷어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박 대표와 박중원 총괄 본부장 등 아리셀 관계자 4명에게 산업안전법과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재작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박 대표와 아리셀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인용한다면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회는 이 검사가 처가 소유 골프장 근무자들의 범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해주고 전 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을 싼 값에 대신 예약해줬다며 탄핵을 청구했습니다. 딸을 명문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마약을 투약한 처남의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탄핵소추안에 담겼습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국회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으로 탄핵을 청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소추권을 남용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측 입장을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지난 1월부터 3차례 변론을 열고 이 검사의 불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를 심리했는데 만약 헌재가 이 검사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 됩니다. 앞서 현직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안동환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5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야당은 이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처남 조씨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참고인 조사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240mm 방사포 무기체계의 검수 시험 사격을 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수도권 정밀 타격 능력 등 성능을 과시하는 동시에 러시아 수출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다연장 로켓 240mm 방사포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갱신형 240mm 방사포 무기 체계에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240mm 방사포와 달리 꼬리 부위에 조종 날개 형상이 보이는데 북한은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이 갱신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수 사격은 실전 배치 중인 무기를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사격으로 이번 시험은 대량 양산과 실전 배치 확대를 앞두고 이루어진 최종 점검 성격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종 날개를 달아 60km 안팎이었던 사거리를 조금 더 늘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방에 실전 배치될 경우 수도권에 위협적입니다. 유도 기능을 부여하고 날개를 달아서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개량된 240mm를 지금 완성 단계까지 진행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 과거처럼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대신 저강도 무기의 실전 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도형 방사포 사격에 앞서 자폭 무인기 성능 시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들은 러시아 수출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 보냈던 것들이 제대로 전장에서 사용이 되지 않은 점들이 이미 북한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수출을 하는 거라면 새로운 버전, 이전 거보다 좀 더 나은 버전을 한미 당국은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계속 추적 감시하며 북러 군사 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밤사이 나타나던 후텁지근한 밤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3도, 광주 24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제주도는 45일 연속 열대야로 최장 열대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강릉 27도 등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내일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또 내륙에서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60에서 80mm, 영동과 영남에는 모레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 일본을 향해 이동 중인 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해안가에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 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무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25만 원법 같은 쟁점 법안은 다음 달 재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양당은 벌써부터 공개 설전으로 기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처럼 띄운 협치 분위기 속에서도 양당은 상호 견제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1인당 25만 원법을 두고 공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25만 원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이에 여당은 민생 지원으로 포장된 현금 살포법일 뿐이라며 청년에게 막대한 빚만 남기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약효가 없는 그런 현금 살포 같은 발상은 조금 거둬주시고 실질적인 우리 민생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을 보다듬는 그러한 정책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은 25만 원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재편을 위한 방송 관련 법안 4개까지 모두 6개입니다. 여야는 일단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을 두고 재차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같은 구체적 요구는 반대했지만 범국민협의체에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참여하겠다. 네.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깃발을 들고 이렇게 모여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역할은 제가 해볼 의향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모처럼 휴전 상태로 들어간 듯하지만 곳곳에 갈등 요소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뇌관은 이미 2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최상병 특검법인데 한동훈 대표가 띄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두고 여야는 서로 먼저 발의하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밀고 있고 야당 내에선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여권 인사 논란도 문제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검찰총장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세우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은 밀린 숙제하듯 처리했지만 이제 남은 과제는 쟁점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지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의 실제 성사 여부와 함께 회담에서 쟁점들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간호사단체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간호법 통과와 함께 주요 병원의 임단협이 속속 타결되며 간호사들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규모가 축소돼 병원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종 간 혼란을 초래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생태계도 파괴될 거라며 의료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에서 국민 정당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바로 위험에 빠뜨릴. 반대로 간호사 단체는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책무가 법제화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그다음에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간호법은 통과됐지만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른바 빅5 병원이 불참하고 고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등 주요 병원들의 교섭이 속속 타결돼 의료기관별로 파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파업 대신 대화로 갈등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 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을 추석 명절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섭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 평년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합니다. 또 이 기간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의 25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와 관련해 현재 의료개혁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지방정부 시대를 위해서는 의료체계 확립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지인의 SNS 사진 등을 악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배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고 꼬집었는데요. 피해자 측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서울대 동문 1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공범 박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디지털 편집 도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에 사진을 올리는 일상적 행위가 성범죄 표적이 됐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들의 충격을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뒤 피해자 측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선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상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를 안부를 묻고 하던 것들이 이렇게 범죄에 이용됐다는 측면을 판결문 그 양형 사유에 굉장히 많이 참고해 주셨거든요. 이런 뭔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3명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하자 교육부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파악된 학생과 교원 피해 사례는 모두 196건으로 이 가운데 17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가해자들의 문의가 잇따른다고 합니다. 미성년 가해자들의 부모가 불법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하는데요. 피해 우려 속에 일선 학교에서는 SNS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불법 영상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해자들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학부모들의 문의가 대다수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지워줄 수 있냐며 영상물 삭제를 의뢰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이거는 제가 지워줄 수가 있는 선이 있고 아닌 게 있다. 본인이 피해자로서 유포된 영상이 있다. 그럼 제가 그건 100번이고 20번이고 지워줄 수 있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에 나서자 가해자 측에서 수사에 대비해 증거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로서 영상을 유포시켰고 이거를 지우면 피해자분한테는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지우는 것은 피해자랑 상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는 SNS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학생회에서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얼굴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공지를 올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SNS 게시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로 SNS 사진을 전부 내렸다며 분개하는 반응이 잇따르는 가운데 딸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은 텔레그램 안에서 유포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외부로 유출된 자료나 텔레그램방 접속 링크가 올라온 게시물 등을 지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료 지원에 나선 업체들도 있는 만큼 피해를 받거나 우려되는 경우 부담 없이 문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40대 이모 씨가 재판정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도중 이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옷 속에 길이 20cm의 흉기를 숨겨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박영민 영풍 대표 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영 책임자인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또 배 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매우 강으로 발달한 10호 태풍 산사는 앞으로 일본 규슈를 지나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태풍이 지나는 동안 해상에 너울이 높게 일고 해안 지역으로 비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규슈 남단에서 느리게 북상하고 있는 10호 태풍 산산의 모습입니다.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중심 부근에는 초속 50m, 시속 180km에 육박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탈선하고 철탑이 무너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앞으로 규슈를 지나 일본 열도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동 속도가 무척 느려 이번 주말과 휴일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 오랜 시간 일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영향 반경이 300km 이상으로 넓어 우리나라도 해상과 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남해동부 먼바다의 태풍특보를, 그 밖의 해상에 풍랑특보를 발령하고 너울성 파도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도 주 후반까지 특보 수준의 강한 비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사는 일본으로 향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최고 60mm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특히 태풍 앞자리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일부 해안에는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극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3주 뒤면은 어느새 추석 명절입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 어떻게 차릴지 슬슬 계획 세우실 텐데요. 그런데 마트에서 가격표 보고서 놀라신 분들 추석 직전이 되면은 어떨까 먼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시금치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51% 이상 비싸졌는데요. 시금치 한 단이 한 400g 정도니까 15,000원가량을 줘야 하는 겁니다. 무도 1년 전에 비해서 45% 이상, 그리고 청양고추, 배추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불볕더위에 출하량이 줄고 찾는 사람이 늘면서 시세가 전반적으로 비싸졌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추석 차례상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10% 더 비싸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8만 원을 넘긴다는 예측인데요.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44%가 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계상 물가 상승률이 점점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감 물가와 통계 사이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로 오랜 기간 이어진 인플레이션을 꼽습니다.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져서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하더라도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성수품 할인 지원에 700억 원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에 대한 CG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강릉 안반대기에서 배추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7,500원이 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밭인 이곳 물량이 9원 투수입니다. 다만 다음 달 상순에 출하가 집중됩니다. 정부는 배추와 물을 하루 평균 700톤씩 출하하기 시작했는데 추석을 맞아 모두 12,000톤을 공급합니다. 빨간 홍로 품종이 출하되기 시작한 가운데 사과 물량은 평시 대비 3.2배, 배는 3.9배 공급합니다. 추석 상품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토록 하겠습니다.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립니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로 2배 올립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정부에 협조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는 또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 구입액은 업무 추진비 송금 산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숙박 쿠폰 50만 장 배포와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명절 자금 43조 원을 공급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대부분 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죠. 정부가 부동산 투자 회사가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떨까요? 일본 건설 부동산 업계 1위인 다이와 하우스는 현재 68만 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여성 안전을 위한 방범 기능을 강화한 주택과 1인 가구 전용 원룸,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등 입주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주택 형식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미국 부동산 업체 실버스타인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LA 등지에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일부 임대 단지에서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노인 돌봄과 보육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같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업체 간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해 임차인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이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비교해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가 있죠. 다만 임대료가 인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천국으로 불렸던 독일 베를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입주 수요가 증가하자 임대료가 폭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알맞은 제도가 마련돼야겠죠.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기업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와 같은 법인이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를 추진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급의 주체는 리츠 등 민간 법인이 담당하고 100호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본과 미국처럼 임대주택 시장을 기업이 주도하게끔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세분화했는데 자율형의 경우엔 기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대 내부와 헬스장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준다는 게 제도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대기업의 대형화를 통해 전세 사기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전세 사기 당할 우려도 없고 또 다양한 주거 서비스도 누릴 수 있는 장점하고 상당 부분의 임대료를 내는 부담하고를 비교 형량해서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지. 연간 10,000 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장기 임대주택을 모두 10만 가구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를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의 총리 특사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체코 총리 특사는 다음 주 3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며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과 주요 기관 방문 등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체코 측은 이번 방한 동안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 협력에 관한 논의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유전개발사업 출자사업 예산으로 506억 원을 배정해서 동해 심해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를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하는 506억 원 외에 나머지 재원은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적어도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2D 온라인 게임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라그나로크가 모바일 게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게임사 그라비티는 오늘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라그나로크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더 라그나로크를 다음 달 9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라비티는 과거 2D 도트 그래픽을 추억하는 게이머들에게 향수를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11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또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도 함께 이뤄질 예정인데요. 한동훈 대표나 김건희 여사 같은 예민한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5월 국민보고 때와 비슷하게 2층 집무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여 분에 걸쳐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주요 국정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관련 과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동시에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다양한 현안도 두루 다룰 것이란 설명입니다.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 등을 알리겠다는 건데 앞서 지난 5월 국민보고 때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발표와 같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저출생 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대국민 담화 성격의 국정 브리핑 이후엔 곧바로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국내외 취재진 120여 명이 참석해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한 개혁 과제를 시작으로 정치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게는 20개 가까운 질문을 받을 거로 보이는데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등 예민한 정치 현안에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받고 윤 대통령이 이를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모레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추석 민생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기를 제안해 당과 상의해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이 먼저 만찬을 제안한 만큼 연기도 용산에서 먼저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는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TF 위원장인 장동혁 의원은 국민 의혹이 매우 큰 사건이고 특검법으로 정쟁이 계속되는데 고발 1년이 되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한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관련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 부정 역사 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당무에 복귀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과 회담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용산 눈치를 보는 한 대표와 만나봐야 성과가 나겠느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데
한 대표 측은 빨리 허심탄회한 자리를 만들자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요구한 최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을 기점으로 더 싸늘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스스로 약속했던 제3자 추천 특검안을 관철하지 못하는 한 대표에게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협치의 물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2달 전에 말씀하셨던 특검 대표로 취임하고서 한 달 만에 그것을 다 이제 엎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협상 대상으로 윤 대통령 대신 전국의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권한도 의지도 없는 상대란 점이 확인됐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굳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여당의 대표를 만나서 회담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 대표 측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다보니 회담 준비가 늦어지는 것뿐이라며 만남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생중계 형식도 고집하지 않고 빨리 진솔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표정 관리를 했지만 결국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를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이게 뭐 파토가 날 거라면 거기에 뭐 고집하지는 않겠다 해서 이것도 풀렸거든요. 근데 이거 풀렸는데 이젠 또 의제래요. 근데 최상병 특검에 쏠린 화살은 공수처의 신속 수사를 거듭 촉구하면서 총구를 돌렸습니다. 정쟁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인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 민주당발 회담 무용론을 한동훈 대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양측은 일단 내일부터 진행되는 양당의 1박 2일 연찬회 워크숍 일정 중에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쉽게 회담이 성사될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기초단체 사무 권한을 두고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 서로를 탓하며 소모전만 반복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에 불을 붙인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하다며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논의를 전면 중단했던 홍 시장이 행정체계 개편을 주장하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여기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방 소멸, 저출생 극복의 전환점이 될 거라며 화답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중앙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행정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행정체계 개편의 핵심인 기초단체 사무 권한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구시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같은 기능을 지금의 특광역시처럼 통합단체장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기존 시군이 가진 권한을 줄이는 건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자치구 같은 체제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행정체제 모델을 시군구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사무 권한 갈등의 연장선에서 관할이나 청사 문제로도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논의는 끝내 무산됐고 오히려 비난하며 헐뜯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북도 의회가 홍 시장을 겨냥해 말 한마디가 깃털처럼 가볍다며 비판하자 대구시는 도를 넘는 인신공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북도 의장은 막말을 사과하고 둘째, 의장직을 사퇴하십시오. 불과 석 달 전 전례 없는 광역단체 통합으로 한반도 제2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손을 맞잡은 대구와 경북. 통합을 기대하던 시도민에겐
상처와 불신만 남았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요즘 한철 쓰는 어린이용 야외용품은 저렴한 중국 제품을 직구하는 분들 많죠.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킥보드와 자전거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자전거입니다. 비슷한 국산 제품은 20만 원이 훌쩍 넘는 데 비해 8만 원도 되지 않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값은 저렴하지만 이 자전거는 유해 물질 범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 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발견된 겁니다. 안장과 로고 스티커에서 각각 기준치의 240배, 149배 넘게 검출됐고 경정용 벨에서는 대표적 발암물질인 납성분이 기준치의 1.5배를 넘겨 나왔습니다. 알리에서 파는 인라인 스케이트 역시 발을 조일 때 사용하는 벨크로, 이른바 찍찍이 부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18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유아용 킥보드의 경우 내구성 문제와 안전사고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제동력 시험에서 킥보드를 멈출 때 들어가는 힘이 국내 기준치보다 1.5배 더 필요했고 일부 제품은 손잡이에 브레이크 장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중국 직구 제품을 조사해 784개 가운데 98개 제품에서 유해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통상 안전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플랫폼에다가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고요. 통상 24시간 안에 물건을 갖다 내리는 걸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유아용 젖꼭지와 스마트폰 케이스, 그립톡 등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많은 합성수지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40대 형제가 저수지에 빠져 참변을 당했습니다. 관광용 부교 설치 작업 중 동생이 물에 빠지자 일본 형이 구하러 물로 뛰어들었지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해안 저수지, 소방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27일 오후 2시 50분쯤 저수지 관광용 부교 설치 작업을 하던 45살 정모 씨가 밧줄이 풀린 보트를 잡으려다 물에 빠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작업자인 정 씨의 친형이 이를 목격하고 물로 뛰어들었지만 함께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입니다.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기 위해 형이 뛰어들었지만 둘 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중 장비를 착용한 구조대원들이 일렬로 물속에 들어가 수색을 이어나갔고 실종 20여 시간 만에 형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홍천군이 발주한 관광용 저수지 부교 설치 작업. 유족들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명조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명조끼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년은 관리자들 한 사람도 나와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고를 자체한 것뿐이 안 되거든요. 사업을 발주한 홍천군은 시공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지급했고 현장 감독 역시 선임돼 있었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저희 쪽이랑 계약이 돼서 진행되는 공사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 찾지 못한 동생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는 중.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홍천군과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규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이사 교체 결정과 관련해 사측과 민희진 전 대표 사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오늘 추가 입장을 내고 이사회의 결정이 5년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주 간 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 간 계약과 상관없이 이사회 결의로 교체할 수 있다며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깊은 좌절감을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 최모 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공갈과 협박 등 혐의로 최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유튜버 구제혁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기고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서 언론 대응 자문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내륙에서는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최장 열대야 신기록을 이어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되고요. 강릉 27도 등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더위가 더 약해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영남 해안에도 모레까지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10호 태풍 산사는 일본을 향해 이동 중인데요. 태풍이 일본을 지나는 동안 동해상과 남해상에서는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너울성 파도는 강한 저기압이나 이번처럼 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도를 말하고요. 먼 바다에서 잔잔하게 밀려오다가 해안가에서 갑자기 솟구치게 됩니다. 또한 이동 속도가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해안가를 덮치기 때문에 위험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대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하늘이 맑고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을 때도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가 더 어려운데요. 따라서 해안가를 찾을 때는 풍랑특보를 비롯한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특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갯바위 주변이나 방파제 쪽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풍랑특보가 해제된 뒤 하늘이 맑아지고 바람이 약해지더라도 물놀이 시에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